늑대들이 우글거리는 한겨울 깊은 산속, 시퍼런 짐승 덧바로 옆에 갓난아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늑대밥이 될 절체절명의 순간, 이 핏덩이를 구한 건 30 넘은 노처녀 여종이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주인 밑에서 개밥을 훔쳐먹이며 목숨 걸고 키워낸 이 아기. 알고 보니 조선을 뒤흔들 천재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달빛 전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강원도 두매산골 첩첩산 중이라 호랑이도 길을 잃는다는 깊은 골짜기에 기와집 한 채가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을의 유지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악독한 구두쇠로 소문난 마참판의 집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눈이 처마 끝까지 쌓여 문을 열기도 힘든 밤이었습니다. 행랑채 끝방, 외풍이 숭숭 들어오는 쪽방에서 여종 월심이가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월심이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 집에 팔려와 평생 부엌대기로 늙어가고 있었지요. 나이는 찼으나 가진 것 없고 얼굴에 고생의 흔적이 역력하니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술에 취한 마참판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야, 이 게으른 것들아. 방구석이 냉골인데 땔감이 다 떨어졌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얼어 죽어야 정신을 차릴 테냐? 하인들은 눈치만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밤에 산에 올라갔다가는 얼어 죽거나 짐승밥이 되기 십상이었으니까요. 그때 마참판의 눈이 월심이에게 꽂혔습니다. 만만한 게 월심이었지요. 월심이 내년이 가거라. 당장 뒷산에 가서 마른 장작 한 지게 해오지 않으면 오늘 밤 내년을 발가벗겨서 나당 느티나무에 묶어놓을 테다. 월심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눈보라 속의 산을 타라니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마참판이 지게 작대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니 별 수 있겠습니까? 월심이는 헌집신을 동여매고 다해진 솜저고리 하나 걸친 채 어둠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산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횃불도 없이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는데 나는 무슨 죄를 지어 이 고생인가. 월심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볼에 고드름처럼 얼어붙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여우골 벼랑 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사냥꾼들이 멧돼지를 잡으려고 덫을 많이 놓아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 소리 사이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앙, 으앙. 처음에는 고라니 울음소리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들어볼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짐승 소리가 아니라 분명 사람, 그것도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월심이는 홀린 듯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설마 귀신은 아니겠지? 덤불을 헤치고 바위 아래를 들여다본 월심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나 맙소사. 날카로운 쇠이빨을 드러낸 멧돼지 덧 바로 옆, 눈이 덜 쌓인 바위 틈에 붉은 비단 강보에 쌓인 핏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의 숨이 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그 주변이었습니다.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짐승 발자국들. 늑대 무리가 방금 전까지 이곳을 맴돌았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이 아기는 늑대의 한 끼 식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아가. 누가 널 이 사지에 버렸느냐. 어떤 천벌 받을 인간이 이런 짓을 했어. 월심이는 앞뒤 잴 것 없이 더지 옆으로 뛰어들어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얼음장 같은 냉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아기는 월심이의 온기를 느끼자마자 신락 같은 목소리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늑대의 하울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우. 월심이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놈들이 냄새를 맡고 다시 오고 있는 겁니다. 도망쳐야 한다. 여기서 지체하면 둘 다 죽는다. 월시민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 땔감지게도 내던지고 자신의 유일한 것토신 솜저고리를 벗어 아기를 겹겹이 감쌌습니다. 그리고 얇은 속적산 바람으로 눈보라치는 산비탈을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시민은 입술이 새파랗게 질린 채 뒷마당 담장을 넘었습니다. 속적삼 하나만 걸친 몸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품에 안은 아기의 온기만이 유일하게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집 뒤편, 거미줄과 쥐똥이 가득한 허름한 헛간이었습니다. 썩은 지푸라기 냄새가 진동했지만 찬 바람을 피하기엔 이곳만 한 곳이 없었지요. 월시민은 집더미 깊숙한 곳을 파내어 아기를 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어붙은 손을 겨드랑이에 끼워 녹인 뒤 조심스레 아기의 볼을 문질렀습니다. 아가, 제발 살아다오. 소리 내면 안 된다. 들키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다행히 아기는 월시미의 체온 덕분인지 새근거리며 잠들었습니다. 강볼을 살짝 들춰보니 아기의 베넷저고리 안에서 은은한 광채가 났습니다. 옥놀이개였습니다. 뒷면에 인자가 선명하게 박힌 한눈에 봐도 대갓집 물건이었지요. 월시미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새벽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아기가 칭얼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응애, 응애. 작은 소리였지만 새벽의 정적 속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마침 요강을 비우러 나왔던 참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집구석에 고양이 새끼가 들었나? 참판은 소리가 나는 헛간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월시미는 아기의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낡은 헛간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참판의 험상궂은 얼굴이 들이닥쳤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월시미와 아기를 비췄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년을 보았나. 어디서 씨도 모르는 핏덩이를 끌어들여? 내 집이 고아원인 줄 아느냐. 참판은 다짜고짜 월시미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아, 대감마님. 아기는 집더미 위에 팽개쳐졌고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쇠스랑을 집어들었습니다. 재수 온 붓게 생겼네. 저 쥐새끼 당장 거름통에 쳐넣어라. 내 눈앞에서 치워. 월시미는 미친 사람처럼 기어가 참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대감마님. 안 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이거 안 놓아? 내 쌀독이 썩었냐? 식충이 둘을 먹여 살리게? 나 참판이 발길질을 해댔지만 월시미는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마를 땅바닥에 찌우며 피가 튀도록 빌었습니다. 대감마님, 밥을 안 먹겠습니다. 제 밥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월시미의 절규에 참판의 발길질이 멈췄습니다. 뭐라? 밥을 안 먹어? 예, 제 목구멍에 들어갈 밥을 아끼겠습니다. 하루 한 끼, 아니 이틀에 한 끼만 주셔도 군말 없이 일하겠습니다.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새끼를 꼬아 소 2마리 몫을 해내겠습니다. 참판은 멈칫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재빠르게 주파날이 튕겨졌습니다. 밥은 안 주고 일은 2배로 부린다. 게다가 저 핏덩이도 조금만 크면 머슴으로 부려먹을 수 있다?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남는 장사였습니다. 참판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좋다. 내년 목숨값이 즐겨서 봐주는 게다. 대신 조건이 있다. 참판은 쭈그리고 앉아 월시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밥은 없다. 내가 먹을 밥을 덜어
저 새끼를 먹이든 말든 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만약 저놈이 한 번만 더 시끄럽게 울어 내 잠을 설치게 하면 그날로 저놈을 가마솥에 삶아 개밥으로 줄 테니 명심해라. 월시민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마 참판은 침을 되뱉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잉, 퇴. 새벽부터 재수 없게. 그날부터 월심이의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별을 보고 일어나 마당을 쓸고 수십 명분의 밥을 짓고 얼음장 같은 냇가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 피고름이 줄줄 흘렀지만 약 한 번 바를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받는 것은 쉬어 터진 보리밥 반덩이와 건더기 없는 시래기 국뿐. 월시민은 배가 고파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 밥을 먹지 않고 품속에 숨겼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월시민은 헛간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사나, 배고프지? 월시민은 딱딱하게 굳은 보리밥을 입안에서 오물오물 씹어 부드럽게 만든 뒤 아기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기 새처럼 받아먹는 산이를 보며 월시민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줄도 모르고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어미는 배 안 고프다. 아까 부엌에서 누룽지 실컷 먹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물로 배를 채우며 자신의 생명을 깎아 아기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세월 속에서도 아기 산이는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눈치도 없이 빨라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산이는 헛간의 곰팡내를 맡으며 자랐지만 흘 속의 진주처럼 빛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옷 한 벌 없어 거적대기를 걸치고 다녔지만 그 눈빛만은 샛별처럼 초롱초롱했지요. 반면 마 참판의 금지옥 옆 늦둥이 아들 칠복이는 달랐습니다. 비단 옷을 휘감고 기름진 고기만 먹어대니 살은 포동포동 올랐으나 머릿속은 텅 빈 깡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 참판은 칠복이를 과거에 급제시켜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일념으로 한양에서 비싼 독선생까지 모셔왔지만 칠복이에게 글공부는 소기의 경일기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사랑채 툇마루에서 칠복이가 훈장님께 회초리를 맞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하늘 천 다음이 무엇입니까? 벌써 100번도 더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칠복이는 콧물을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하늘 천 다음은 천장? 아니면 천하. 훈장님은 복장이 터져 뒷목을 잡고 쓰러질 지경이었지요. 이 모습을 마당 한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5살 배기 산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사랑채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만 듣고도 천자문은 이미 떼었고 소화까지 줄줄 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훈장님이 화를 못 이겨 잠시 냉수를 마시러 간 사이 산이가 조심스레 툇마루로 다가갔습니다. 도련님. 뭐야? 재수없는 똥개 새끼가 감히 어디라고 올라와? 칠복이가 윽박질렀지만 산이는 칠복이 앞에 놓인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도련님, 하늘 천 다음은 땅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거물현, 누루황이고요. 칠복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뭘 알아? 까막눈 주제에. 그러자 산이는 마당에 굴러다니는 나뭇가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흙바닥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스. 산이의 손이 춤을 추듯 움직이자 흙바닥 위에 힘차고 아름다운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땅지, 집우, 집주. 단순히 글자만 쓰는 게 아니라 그 획 하나하나에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입을 딱 벌리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붓으로 그려놓은 지렁이 같은 글씨와는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우와, 너 이거 어떻게 했냐? 그때였습니다. 이놈들.
지금 공부 안 하고 뭐 하는 짓들이냐. 마 참판이 낮잠을 자다 깨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 참판은 칠복이 옆에 쭈그리고 앉은 산이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천한 종놈이 감히 도련님 곁에 얼씬거려? 당장 썩 꺼지지 못해? 마 참판이 발길질을 하려는 순간 그의 눈에 바닥에 적힌 글씨가 들어왔습니다. 마 참판은 멈칫했습니다. 비록 인성은 개차반이나 글 볼 줄은 아는 위인이었지요. 이게 누가 쓴 글씨냐? 칠복이 내가 썼느냐? 칠복이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저으며 산이를 가리켰습니다. 아니요, 아버님. 저 헛간 쥐새끼가 썼습니다. 마 참판의 눈이 산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경악과 의심, 그리고 고지어 뱀처럼 차가운 탐욕이 그의 눈동자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내 아들은 천하의 멍청이인데 이 종놈 새끼는 천재로구나. 마 참판의 머릿속에서 사악한 계획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날 밤 마 참판은 산이를 아무도 몰래 사랑채 깊은 방으로 불렀습니다. 산이는 벌을 받을까 봐 바들바들 떨며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 참판은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산이라고 했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글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배운 적 없습니다. 그저 훈장님 소리를 듣고 마 참판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역시 하늘이 내린 재주였습니다. 마 참판은 촛불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칠복이 도련님의 모든 글 공부 숙제는 내가 한다. 예? 내가 글을 짓고 내가 써라. 칠복이는 그저 베끼기만 할 것이다. 내 아들을 과거에 급제시켜야 하는데 머리가 돌이니 내 놈 머리를 좀 빌려야겠다. 산이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감마님,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일이옵니다. 그럴 수는. 그러자 마 참판이 돌변하여 책상을 콱 내리쳤습니다. 내 이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말이 많아? 만약 거절하거나 이 사실을 입 밖으로 냈다간 내 어미 월심이의 손가락을 매일 하나씩 잘라 아궁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알아들었느냐? 어머니. 그 단어에 산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굶주림을 밥 먹듯 하며 뼈가 삭도록 일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니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산이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꽉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발 어머니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날부터 산이는 어둠 속의 유령이 되었습니다. 칠복이가 코를 골며 자는 밤, 산이는 호롱불 아래서 눈을 비비며 칠복이의 숙제를 대신했습니다. 시를 짓고 장문을 하고 붓글씨를 썼습니다. 다음 날 훈장님은 칠복이가 내민 과제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 도련님. 하루아침에 어찌 이리 일취월장하셨습니까? 이것은 장원급제 감입니다. 칠복이는 으스대며 칭찬을 받았고 마 참판은 뒤에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작가인 산이는 다시 냄새나는 헛간으로 돌아가 어머니가 숨겨온 식은 밥덩이를 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세상은 이토록 불공평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몰랐습니다. 이 억울한 세월이 훗날 자신을 천하제일의 문장가로 만드는 걸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산이가 10살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마 참판의 눈을 피해 마당을 쓸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칠복이 대신 글을 짓는 이중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산이의 글솜씨는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하여 이제는 고을 현감마저 칠복이를 신동이라 부르며 칭송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화창한 봄날 장날이었습니다. 월시민은 콩나물 값이라도 아껴보려 장터에 나갔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흥정을 하다가 품속에서 쌈짓돈을 꺼내는데
그만 실수로 산이의 베넷 저고리에서 나온 옥놀이개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청아한 소리와 함께 옥놀이개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순간 국밥집 평상에 앉아 탁주를 마시던 한 사내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한쪽 눈에 검은 안대를 한 기골이 장대한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월심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보시오, 아주머니. 사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월심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놀이개를 낚아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시오? 남의 물건에 왜 참견이오? 사내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놀이개 뒷면에 인자가 새겨져 있지 않소. 월심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글자를 아는 사람은 오직 산이의 친부모뿐일 터였습니다. 사내가 월심이의 손목을 낚아채며 속삭였습니다. 말하시오로. 그 아이. 어디 있소? 내 이름은 곽철이오. 15년 전 영무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한 한 승지 대감의 호위무사란 말이오. 곽철. 그는 15년 전 간신 조판서의 모함으로 한 승지 집안이 몰살당하던 날 밤, 갓 태어난 막내 도련님을 품에 안고 탈출하다가 벼랑 끝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한쪽 눈을 잃고도 포기하지 않고 15년 동안이나 전국 팔도를 미친 사람처럼 떠돌며 사라진 도련님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심이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산이를 빼앗기겠구나 싶어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곽철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보고 그가 적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월심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산에서 아기를 주운 일, 마 참판집 헛간에서 몰래 키운 일, 그리고 산이가 천재라는 사실까지. 곽철은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습니다. 대감마님, 도련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이 못난 놈이 드디어 도련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곽철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부인, 지금 감격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놈들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놈들이라니요? 한양의 조판서 놈 말입니다. 최근 이 고을에 신동이 났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의심 많은 조판서가 혹시나 하여 최고의 살수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밤 놈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당장 떠나야 합니다. 월심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각 이미 마 참판의 집 주변에는 어둠이 깔리고 부엉이 울음소리 대신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 몇 개가 소리 없이 넘어 들어왔습니다. 복면을 쓴 자객들이었습니다. 서걱. 마당을 지키던 개가 짖을 새도 없이 단칼에 목이 날아갔습니다. 피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객들은 사랑채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한 승지의 핏줄이 이 집에 있다 들었다. 쥐새끼 한 마리 남기지 말고 찾아라. 마 참파는 기생을 끼고 술을 마시다 혼비백산하여 요강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자객이 시퍼런 칼을 들이대자 마 참파는 오줌을 지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나 살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저기 헛간. 헛간에 종놈이 하나 있소. 그놈이 그를 좀 압니다요. 이 비겁한 인간이 제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10년을 부려먹은 산이를 손가락질한 것입니다. 자객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들이 헛간을 향해 쇄도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이 역적의 개들아, 내 칼을 받아라. 어둠 속에서 곽철이 튀어나왔습니다. 15년을 갈아온 복수의 칼날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챙, 채챙. 쇠가 부딪히는 섬광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 틈을 타 월심이는 헛간으로 달려가 자고 있던 산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산아, 일어나라. 어서 도망쳐야 한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밖이 왜 이래요?
묻지 말고 내 등에 엎혀라. 꽉 잡아야 한다. 월시민은 10살 된 산이를 들쳐 업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제법 무거웠지만 월시미에게는 깃털보다 가벼운 목숨이었습니다. 월시미는 뒷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맨발이었습니다. 뒤에서 곽철의 처절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도련님을 모시고 뛰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시오. 월시민은 이를 악물고 어둠 속의 산길로 뛰어들었습니다. 15년 전 갓난아기를 안고 내려왔던 그 산을 이번에는 아이를 업고 다시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등 뒤에 따뜻한 아들의 체온이 있었으니까요. 월시민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등에 업힌 10살배기 산이는 더 이상 가벼운 핏덩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월시미의 다리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산길은 잔인했습니다. 날카로운 돌부리가 월시미의 얇은 버선을 뚫고 발바닥을 사정없이 찢어 놓았습니다. 걸음마다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 위를 점점이 수놓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내려주세요. 제가 걷겠습니다. 어머니 발에서 피가 나잖아요. 산이가 울먹이며 발버둥 쳤지만 월시미는 아들의 다리를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내 다리는 귀한 다리다. 훗날 조정에 나아가 천하를 호령해야 할 다리란 말이다. 이깟 발바닥쯤은 썩어 문드러져도 상관없다. 월시미는 고통을 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술에서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곽철이 목숨 걸고 막아주고 있는 이 시간을 헛되이 쓰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새벽 달기 울 무렵 그들은 구름도 쉬어간다는 험준한 절벽 위 제비집처럼 매달린 작은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인기척의 낡은 법당 문이 열리고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스님이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스님,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월시미는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것입니다. 뒤따라 곽철도 도착했습니다. 그의 온몸은 자객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한쪽 팔에는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스님, 저 곽철입니다. 한승지 대감의 아드님을 모셔왔습니다. 스님은 깜짝 놀라 그들을 방으로 들였습니다. 이 스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억울하게 죽은 한승지와 마격지우였던 해암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월시미의 피투성이 발을 보며 합장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가 따로 없구나. 이 여인의 피가 아이를 살렸어. 며칠 뒤 기력을 회복한 월시미와 산이 그리고 곽철이 법당에 모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곽철은 품속에서 한승지의 위패를 꺼내 단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이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도련님, 이제 본래의 이름을 찾으셔야 합니다. 도련님의 성은 마씨가 아니라 한씨요. 이름은 도연입니다. 한도현. 산이는 낯선 자신의 이름을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곽철은 15년 전에 참혹했던 그날 밤 조 판서의 배신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낱낱이 고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도현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달동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그놈들이 우리 부모님을 그리고 나를 키워준 어머니까지.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곽 아저씨, 제게 검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장 한양으로 가서 그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도연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10살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도끼였지요. 하지만 그때 해암 스님이 죽비를 들어 도연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짱! 이놈!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법이다. 내 아비가 왜 죽었는지 아느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간신배들의 법과 논리에 당했기 때문이다. 스님은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가 지금 칼을 들고 조 판서를 죽인들 너는 그저 살인자가 될 뿐이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만든 법으로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다. 알겠느냐? 도연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스님의 말씀이 100번 옳았습니다. 월심이가 다가와 도현을 안아주었습니다. 도현아, 울지 마라. 이 어미가 여기서 너를 뒷바라지하마. 너는 글을 읽거라. 나는 밥을 지을 테니. 월심이의 거친 손이 도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법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를 살려준 나의 어머니 월심이여. 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저 간신배들을 심판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날부터 산사는 도연의 수련장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해암 스님에게서 천하를 다스릴 학문을 배우고 밤에는 곽철에게서 몸을 보호할 무예를 익혔습니다. 월심이는 산나무를 캐고 밥을 지으며 그림자처럼 도연의 곁을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면 막아주고 비가 오면 우산이 되어주며 말입니다. 그렇게 와신상담, 가시나무 위에서 잠을 자고 쓸개를 핥던 심정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산속의 호랑이 새끼는 이제 이빨과 발톱을 숨긴 채 세상을 향해 포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눈 깜짝할 새 10년이 흘렀습니다. 산속 암자의 계곡물이 10번 얼고 녹는 동안 도연은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헛간에서 웅크리고 자던 비쩍 마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키는 칠척 장신이요. 어깨는 바위처럼 단단해졌으며 눈빛은 깊은 호수 같으면서도 때로는 시퍼런 칼날처럼 빛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곽철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한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나라에서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이 열린답니다. 도연은 읽던 책을 덮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아저씨, 제 칼을 주십시오. 이제 이 칼은 마음속에 품고 붓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는 도연을 보며 월심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호롱불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비단옷은 아니지만 산속에서 구한 목화솜을 넣어 정성껏 지은 하얀 도포와 버선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월심이의 기도와 눈물이 실에 배어 들어갔지요. 다음 날 새벽, 암자 앞마당. 월심이는 도연에게 새 옷을 입히고 옷고름을 매주었습니다. 도연아, 밥 거르지 말고 잠잘 때 문단속 잘하고 사람 조심하고. 월심이의 잔소리가 끝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월심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저 한도현입니다. 어머니가 목숨 걸고 살려낸 아들 아닙니까?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어머니를 꽃가마에 태워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만수무강하셔야 합니다. 월심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냐, 나는 여기서 부처님께 천배 만배 절하며 기다리마. 급제니 뭐니 다 필요 없다. 그저 다치지 말고 살아서만 돌아오너라. 해암 스님은 아껴두었던 붓과 벼루를 챙겨주었고 곽철은 쌈짓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도련님, 조 판서 놈의 눈을 피해야 합니다. 한양에 가면 쥐 죽은 듯 지내시다가 시험장에 들어가십시오. 도연은 세 사람에게 큰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하얀 눈밭 위에 서 있는 월심이가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뒤집고 금이환영하겠습니다. 도연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한양까지 1000리 길. 집신이 몇 켤레나 달아 없어지는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마침내 한양 도성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남대문을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기와집들과 북적이는 사람들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 비친 한 양은 화려함 뒤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길거리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는데 고관대작들의 가마는 그 위를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비켜라. 조 판서 대감 행차시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길을 터주자 황금으로 장식된 가마가 지나갔습니다. 가마 창문이 살짝 열리며 기름진 얼굴의 노인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로 15년 전 도연의 아버지를 죽이고 도연을 죽이려 했던 원수 조 판서였습니다. 도연은 갓을 깊게 눌렀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놈의 목을 베고 싶었지만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칼이 아니라 법으로 놈을 죽여야 한다. 도연은 조 판서의 행렬을 차가운 눈으로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웃어라. 실컷 웃어둬라. 그 웃음이 통곡으로 바뀌는 날이 머지않았으니 도연은 싸구려 주막에 짐을 풀고 먹을 갈았습니다. 내일이면 결전의 날. 그의 붓끝이 칼보다 더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둥둥둥. 새벽 공기를 가르는 북소리와 함께 육중한 궁궐 문이 열렸습니다. 과거장으로 들어서는 수많은 선비들. 그 사이에는 비단 옷을 입고 하인을 거느린 양반 자제들이 거들먹거리며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남루한 무명옷을 입은 도연은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변 양반들이 코를 쥐며 수군거렸습니다. 어이, 저기 좀 보게. 어디서 굴러먹던 갯뼈다귀가 과거를 보러 왔나 봐. 냄새나서 그리 써지겠나? 도연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눈을 감고 먹을 갈았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어머니 월심이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사나, 기죽지 마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다. 잠시 후 시험관들이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단상, 임금님을 대신해 시험을 감독하는 대제학 자리에 앉은 사람, 바로 조 판서였습니다. 그는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띠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도연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래, 거기 잘 앉아 있어라. 내가 그 자리를 가시방석으로 만들어주마. 북소리가 멈추고 시제, 즉 시험 문제가 내걸렸습니다. 커다란 종이에 적힌 문제는 이러했습니다. 나라의 창고가 비고 백성의 삶이 도탄에 빠졌으니 이를 구제할 방책을 논하라. 문제를 본 선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참으로 뻔뻔하지 않습니까? 나라 창고를 비운 도둑놈들이 저 위에 앉아서 도둑 잡는 법을 물어보다니요. 대부분의 선비들은 조 판서의 눈치를 보며 임금님의 은덕이 부족하다느니 백성들이 게으르다느니 하는 아부성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달랐습니다. 그는 붓을 들자마자 미친 듯이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10년 동안 가슴 속에 품어왔던 칼을 휘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먹물이 화선지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도연의 피와 한이 종이에 박히는 듯했지요. 나라가 병든 것은 백성의 탓이 아니다.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고를 제 주머니처럼 쓰는 간신배들 때문이다. 도연의 글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고 생선이 없어진 것을 탓하는가. 도둑을 잡으려면 그 우두머리부터 쳐야 한다. 그의 문장은 화려한 미사여구 하나 없었지만 읽는 이의 뼈를 때리고 심장을 찌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이 아니라 썩어 빠진 조정을 향해 날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선비가 도연의 글을 훔쳐보고는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미쳤구나.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 해가 중천에 뜨고 마감 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붓을 놓았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개운했습니다. 그는 답안지를 제출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마치 적장 조 판서의 목을 베어 들고 나오는 장수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채점관들이 모여 답안지를 돌려보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 글 좀 보게. 문장이 기가 막혀. 소름이 돋네, 소름이. 하지만 내용은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글이 아닌데 채점관들은 도연의 답안지를 들고 벌벌 떨었습니다. 문장은 천하제일인데 내용은 조 판서를 포함한 조정 대신들을 모조리 참수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이었으니까요. 결국 이 문제의 답안지는 조 판서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조 판서는 콧노래를 부르며 술잔을 기울이다가 답안지를 훑어보았습니다. 어디 보자. 어떤 겁 없는 놈이 지저댔는지. 처음에는 비웃으며 읽던 조 판서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나중에는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필체는, 그리고 이 문투는 15년 전 자신이 죽인 한승지의 필체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귀신이 살아와서 쓴 것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조 판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답안지의 이름칸을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없고 수험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놈을 당장 찾아라. 이 글을 쓴 놈이 누구인지 당장 내 앞에 대령해. 조 판서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창덕궁 편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임금님은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퀭한 눈으로 도연의 답안지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도열한 신하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임금님의 눈치만 살폈지요. 특히 조 판서는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임금님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경들은 들으라. 과인이 어제 이 글을 읽고 밤새 통곡하였다. 이 글에는 피 냄새가 난다. 억울하게 죽어간 충신의 피 냄새와 나라를 걱정하는 붉은 단심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임금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대체 이 글을 쓴 자가 누구냐? 당장 과인 앞으로 들라 하라. 내관의 높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원 급제자 수험번호 325번 입시하시오. 저벅. 무거운 정적을 깨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루한 도포 차림이지만 태산처럼 당당한 기세로 한 청년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신하들이 힐끔거렸습니다. 저 자인가? 옷차림을 보니 영락없는 상골 촌놈인데 도연은 임금님 코앞까지 걸어와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옥체 만강하옵소서. 임금님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내가 이 글을 쓴 주인이냐?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임금님 옆에 서 있던 조 판서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헉! 조 판서는 뒷걸음질 치다 그만 자기 발에 걸려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인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청년은 15년 전 자신이 모함하여 죽인 한승지가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 살아서 걸어 나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이다. 한승지 귀신이 나타났다. 임금님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옛 신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내 얼굴이 낯이 있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도연은 조 판서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신의 성은 한이요. 이름은 도연이라 하옵니다. 한도연!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조 판서가 바닥을 기어가며 악을 썼습니다. 전하, 저놈을 믿지 마시옵소서. 저놈은 역적의 자식입니다. 15년 전 역모를 꾀하다 처형당한 한승지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조 판서의 고함에 신하들이 경악했습니다. 역적의 자식은 3대를 멸하는 것이 국법인데 과거 시험을 봤다는 것 자체가 능지처참을 당할 죄였으니까요. 조 판서는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날뛰었습니다.
전하, 저 얼굴을 보십시오. 한승지와 똑같지 않습니까? 저놈이 과거장에 나타난 것은 전하를 시해하고 나라를 뒤엎으려는 수작입니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하라. 저놈의 목을 쳐라. 금군들이 창을 겨누며 도현을 애워쌌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하지만 도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조 판서 대감, 무엇이 그리 두려우십니까? 죽은 줄 알았던 갓난아기가 살아서 돌아오니 오금이 저리십니까? 뭐라? 이놈이 감히. 도연은 품속에서 붉은 보자기에 쌓인 문서 뭉치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역적의 자식인지 아니면 저 조 판서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인지 여기 명백한 증거가 있사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편전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은 15년 전 제 아버님이 목숨과 바꾼 조 판서의 비리 장부이자 저 자가 자객을 보내 저를 죽이려 했던 증좌이옵니다. 조 판서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그것은 곽철이 15년간 품속에 지니고 다녔던 조 판서의 목줄을 잴 결정적인 칼날이었습니다. 도연이 내민 것은 누렇게 바랜 장부와 핏자국이 선명한 서찰이었습니다. 내관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임금님께 올렸습니다. 임금님이 장부를 펼치자 조정 대신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조 판서가 매관매직으로 챙긴 뒷돈, 국방비를 빼돌려 착복한 내역, 그리고 충신들을 모함해 죽인 날짜와 방법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이냐? 임금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혀도 유분수지. 이건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은 수준이었습니다. 조 판서는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발뺌했습니다. 전하, 모함이옵니다. 저놈이 위조한 것입니다. 죽은 한승지의 망령이 씌어 저를 음해하는 것입니다. 그때 도연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위조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산증인을 모시지요. 도연이 손짓하자 편전 문이 열리고 삿갓을 쓴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삿갓을 벗자 드러난 애꾸눈과 흉터투성이의 얼굴. 바로 15년 전 죽은 줄만 알았던 호위무사 곽철이었습니다. 제열장 살아 돌아온 증인. 곽철. 조 판서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곽철은 임금님 앞에 엎드려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전하, 소인이 바로 그날 밤 조 판서가 보낸 자객의 칼을 맞고 도련님을 안고 뛰었던 호위무사 곽철이옵니다. 제 눈을 보십시오. 제 몸에 새겨진 이 상처들이 바로 저 역적이 저지른 만행의 증거이옵니다. 곽철은 품속에서 자객들이 사용했던 독화살촉을 꺼냈습니다. 그 화살촉에는 조 판서 가문의 문양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조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 판서를 따르던 간신배들도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요. 임금님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눈과 귀를 가리고 충신을 도륙하고 그것도 모자라 어린 핏덩이까지 죽이려 들었단 말이냐. 임금님은 용상에서 벌떡 일어나 벼루를 집어던졌습니다. 와 장창. 벼루가 조 판서의 이마에 맞아 피가 튀었습니다. 여봐라. 저 천하의 역적놈을 당장 하옥하라. 국문도 필요 없다. 내일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내걸고 삼쪽을 멸하여 다시는 이런 놈이 나오지 못하게 하라. 전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조 판서는 개처럼 끌려나가면서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은 끌려가는 조 판서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디어 놈을 잡았습니다.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십시오.
한양에서의 일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 참판의 집에도 소식이 당도했지요. 마 참판은 기생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다가 장터에서 돌아온 하인의 말을 듣고 기절초풍했습니다. 뭐라고? 누가 장원급제를 해? 그 헛간 살던 산이놈 말입니다요. 그놈이 한승지 대감의 아들이랍니다. 임금님이 그놈에게 암행어사 마패를 내리시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신답니다요. 마 참판은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내 목이 달아나게 생겼구나. 마 참판은 부랴부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돈 되는 폐물과 문서만 챙겨 야반 도주를 할 셈이었지요. 칠보가 짐 싸라. 튀어야 산다. 하지만 도연이 누구입니까? 천리마를 타고 밤낮 없이 달려 이미 고을 입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마 참판이 보찜을 메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는 찰나였습니다. 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우렁찬 함성이 터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수십 명의 역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마 참판은 혼비백산하여 개구멍으로 기어나가려다 역졸들에게 뒷덜미를 잡혔습니다. 놓아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돈 줄게. 이거 다 줄게. 추잡하게 발버둥치는 마 참판 앞으로 관복을 입은 도연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대감마님. 어디 가십니까? 도연을 본 마 참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습니다. 사나. 아니, 어사나으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나으리를 강하게 키우려고. 아시지 않습니까? 제 깊은 뜻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마 참판을 보며 도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하게 키워. 내 어머니 월심이에게 썩은 밥을 먹이고 한겨울에 맨발로 내쫓은 게 강하게 키운 것이냐? 내가 내 아들 칠복이 대신 글을 쓸 때 내 어머니의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한 것도 교육이었더냐? 도연의 호통에 마 참판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기만 했습니다. 옆에 있던 칠복이도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지요. 도연은 마당에 형틀을 놓고 즉결 심판을 내렸습니다. 죄인 마 아무개는 들으라. 양인을 불법으로 노비로 부린 죄, 국법을 어기고 대리시험을 청탁한 죄, 그리고 무엇보다 죄 없는 모자를 짐승처럼 학대한 죄. 그 죄가 하늘을 찌른다. 도연은 마패를 들어 보였습니다. 내 놈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그동안 착취당한 소장농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아들 칠복이는 관아의 관노비로 삼아 평생 똥지게를 지게 할 것이다. 아이고, 나으리, 노비라니요. 양반 체면에 어찌, 체면. 내 놈이 내 어머니에게 시킨 짓을 생각하면 목을 베어도 시원치 않다. 당장 끌고 가라. 마 참판과 칠복이는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평생 남을 부려먹던 자들이 이제 남의 밑을 닦아주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을 처리한 도연은 비단옷을 입고 산속 암자로 향했습니다. 암자 입구에는 월심이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염없이 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어머니. 도연이 말에서 뛰어내려 달려갔습니다. 월심이는 눈이 침침해져 더듬거리며 도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이게 누구냐? 내 아들. 예,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약속대로 장원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월심이는 도연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장하다. 내 새끼 장하다. 사람만 와달라 빌었는데 일이 훌륭하게 되다니. 도연은 월심이 앞에 등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업히세요. 이제 꽃가마 태워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니다. 묻는다. 다 큰 놈 등에 어찌 늙은이가 업히냐. 도연은 억지로 월심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내려오는데 도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가벼우세요? 솜털 같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느라 살이 다 빠지고 뼈만 남은 어머니의 무게가 너무나 가벼워 가슴이 미어졌던 것입니다. 월심이가 아들의 등에서 수줍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 가장 무거운 짐이 가난이었는데 이제 내 아들 등에 업히니 구름 위에 뜬 것 같구나. 도연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 등은 운동장입니다. 평생 업어드릴 테니 만수무강만 하세요. 한양으로 올라온 월심이는 임금님을 아련했습니다. 임금님은 흑투성이 촌부인 월심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대가 바로 충신의 핏줄을 지켜낸 의인인가. 그대의 공이 나라를 구한 장군보다 크도다. 임금님은 즉석에서 교지를 내렸습니다. 과인이 그대에게 정경 부인의 직첩을 내리노라. 이제부터 누구도 그대를 하대하지 못할 것이다. 하루아침에 천한 여종에서 정승의 부인 격인 정경 부인이 된 월심이. 조정 대신들이 모두 월심이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월심이는 얼떨떨했지만 옆에 서 있는 늠름한 도연을 보며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이제 내 아들을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겠구나. 한편 곽철과 해암 스님에게도 포상이 내려졌습니다. 곽철은 내금의장으로 임명되어 도연의 곁을 공식적으로 지키게 되었고 해암 스님은 왕실의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곽철은 평생 혼자 살 뻔했으나 월심이를 돕던 주막 주모와 눈이 맞아 늦장가를 들었다는 후문입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더니 쥐구멍에도 벼틀 날이 진짜로 온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도연은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백성의 배고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 성군을 보필하는 명재상이 되었습니다. 월심이는 도연의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90세가 넘도록 장수했습니다. 맛있는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손주들 재롱을 보며 지난날의 고생을 보상받았지요. 어느 따뜻한 봄날 월심이는 도연의 품에 안겨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사나, 고맙다. 내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 다음 생에도 내 아들로 와주렴.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월심이의 장례식은 국장 수준으로 성대하게 치러졌고 온 백성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짐승덫에 걸려 죽어가던 핏덩이가 천하를 호령하는 재상이 되고 밥 한 덩이 아껴 먹이던 여종이 정경 부인이 된 이 기적 같은 이야기.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칼바람 속에서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월심이의 사랑과 불의에 굴하지 않고 실력을 갈고 닦은 도연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옛말에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 했습니다. 죄지은 놈은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하게 산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억울한 분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곧 꽃피는 봄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산삼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 재미있고 신비한 이야기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고, 이엄동설 안에 이게 무슨 소리여? 귀신인가 짐승인가? 35 노총각 머슴 덕칠이 눈보라치는 산길에서 마주친 건 놀랍게도 신령한 백사슴이 품고 있던 핏덩이 아기였습니다. 헌데 이 녀석 그냥 아기가 아닙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은 글을 줄줄 읽고 나라의 앞날까지 내다보는 천재신동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천재는 단명한다 했던가요? 살기 위해 똥물까지 삼키며 바보 행세를 해야 했던 천재 아들과 그를 지키려 피눈물을 흘린 머슴 아버지. 과연 덕칠은 하늘이 내린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세상이 온통 하얗게 지워진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살을 내는 칼바람이 나뭇가지를 사정없이 흔들어 대던 날이었지요. 이 험한 날씨에 산을 오르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김진사 댁의 상머슴 덕칠이었습니다. 덕칠은 비록 신부는 천했으나 떡 벌어진 어깨에 부리부리한 눈매를 가진 대장부였습니다. 나이 35, 힘이 장사라 마을에 굳은 일은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는 진국 같은 사내였지요. 마님이 급체하셨다는 소식에 약초를 구하러 나선 길. 덕칠의 발길이 바위 언덕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히잉 어디선가 신비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 덤불을 헤치자 덕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는 백사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백사슴의 품 안에는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백사슴은 덕칠과 눈을 한번 맞추더니 아이의 이마를 혀로 핥아주고는 호련히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덕칠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옥처럼 흰 피부에 귀티가 흐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이 엄동설하네. 하늘이 내게 귀한 생명을 맡기셨구나. 덕칠은 붉은 글씨로 건이라 새겨진 옥패를 아이의 품에 다시 넣어주며 자신의 두툼한 소모산으로 아이를 깊이 품었습니다. 덕칠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가슴에 아이의 심장 소리가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세상을 뒤흔들 부자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덕칠은 산을 내려오는 내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품 안에 든 핏덩이가 혹여나 숨이라도 멈출까 봐 수시로 가슴팍에 손을 넣어 확인했고 눈길에 미끄러질까 봐 다리에 잔뜩 힘을 주고 걸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덕칠의 체온 덕분인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진사 댁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딸기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덕칠은 도둑고양이처럼 담장을 넘어 행랑채 자신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휴. 방에 들어서자마자 긴장이 풀린 덕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호롱불을 켜고 조심스레 속옷을 들추자 뽀얀 얼굴의 아이가 기지개를 켜며 눈을 떴습니다. 샛별처럼 반짝이는 눈망울이 덕칠을 빤히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맑은지 덕칠의 거친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요 녀석, 아비가 누군지는 몰라도 참 잘생겼다. 내 너를 꼭 지켜주마. 하지만 당장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키우려면 젖동량을 하든 미음이라도 쏘아야 하는데 총각인 덕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으앙, 으앙. 배가 고픈 아이가 우렁차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요한 새벽 행랑채에 아이 울음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덕칠은 기겁을 하며 아이 입을 손으로 막으려다 말고 이불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쉬. 아가야, 제발 조용히 좀 해라. 들키면 우리 둘 다 쫓겨난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누구요? 덕칠이 아이를 등 뒤로 숨기며 소리쳤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부엌일을 하는 참모 점순이었습니다. 30줄에 들어선 과부 점순이는 평소 듬직한 덕칠을 마음에 두고 있었지요. 아니, 덕칠 씨. 새벽에 웬 아기 울음소리래요? 혹시 밖에서 애라도 나온겨? 점순이가 눈을 흘기며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덕칠은 땀을 뻘뻘 흘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산에 약초 캐러 갔다가 주웠어. 진짜요? 주워. 강아지도 아니고 애를 주워요? 어디 봐요. 점순이는 덕칠의 등 뒤에서 꼼지락거리는 이불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아이 얼굴을 보자마자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점순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떼국물 흐르는 여느 천민 아이들과 달리 눈처럼 흰 피부에 귀티가 잘잘 흐르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점순이를 보더니
울음을 뚝 그치고 방긋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 살인적인 미소에 점순이의 마음도 무장 해제되고 말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쁜 아가가 다 있대. 배고파서 우는가 보네. 점순이는 혀를 차며 덕치를 흘겨보았습니다. 총각이 애 보는 법을 알아야지. 가만 있어 봐요. 내가 부엌 가서 쌀뜨물이라도 받아올 테니. 점순 씨, 고맙네.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내가 평생 잊지 않음세. 덕칠이 넙죽 절을 하자 점순이는 얼굴을 붉히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점순이가 가져온 따뜻한 미음을 받아먹은 아이는 다시 평온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덕칠과 점순이는 잠든 아이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덕칠 씨,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옷감도 비단이고 생긴 것도 그렇고. 그렇지, 백사슴이 지키고 있던 아이요. 하늘이 내린 아이가 분명해. 이름은 지었어요? 복을 굴러오게 하라고 복동이라고 부르려고. 복동이 촌스럽긴 해도 건강하게 크기엔 딱 좋네요. 점순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주인 어른이 알면 난리가 날 텐데 어쩔 거예요? 머슴이 애를 키운다고 하면 당장 내쫓길 텐데. 덕칠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든 복동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투박한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감싸 쥐었습니다. 쫓겨나면 나가서 살지 뭐. 내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든 짐을 나르든 이 녀석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킬 거네. 평소 순하기만 하던 덕칠에게서 처음 보는 비장함이 느껴졌습니다. 점순이는 그런 덕칠의 모습에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알았어요. 나도 도울게요. 대신 주인 어른 눈에 안 띄게 조심해야 해요. 낮에는 내가 부엌에 딸린 쪽방에 숨겨둘 테니 밤에는 덕칠 씨가 봐요. 그날 밤 덕칠과 점순이는 새끼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복동이의 아비와 어미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행랑채의 밤이 폭풍전야와 같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루가 1년 같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덕칠과 점순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낮에는 점순이 부엌광에 숨겨둔 쌀독 뒤에서 아이를 돌봤고, 밤이 되면 덕칠이 아이를 업고 뒷산을 돌며 잠을 채웠습니다. 덕칠은 낮에 밭을 갈고 장작을 패느라 몸이 부서질 듯 힘들었지만 밤에 복동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면 피로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35 노총각의 거친 손바닥은 어느새 기저귀를 빠느라 물 마를 날이 없었지요. 하지만 갓난아이를 좁은 행랑채에서 완벽하게 숨긴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복동이가 온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응애. 그날따라 복동이는 유난히 크게 울어댔습니다. 덕칠이 식은땀을 흘리며 아이를 어르고 달래는데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중에 이게 무슨 소리냐? 덕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행랑채의 최고령자이자 깐깐하기로 소문난 마부 최노인이었습니다. 방문이 덜커덕 열리더니 최노인이 찌푸린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뒤이어 잠을 깬 다른 머슴들도 하나둘씩 방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덕칠아. 내 방에서 나는 소리 맞지? 이게 대체 무슨... 최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덕칠의 품에 안겨 젖병 대신 헝겊에 미음을 적셔 빨고 있는 아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덕칠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산에 버려진 핏덩이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데려왔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덕칠이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빌었습니다.
점순이도 부엌에서 달려와 덕칠 옆에 엎드려 울먹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꼬드긴 일이에요. 덕칠 씨는 죄가 없어요. 이 불쌍한 것 좀 살려주세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머슴이 주인 몰래 아이를 키우다 들키면 멍석마리를 당하고 쫓겨나는 게 법도였습니다. 최 노인은 곰방대를 탁탁 털더니 아이 쪽으로 쓱 다가갔습니다. 덕칠은 숨도 쉬지 못하고 최 노인의 처분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노인이 쭈글쭈글한 손을 뻗자 울던 복동이가 울음을 뚝 그치고 방긋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웃음이 어찌나 해맑고 영롱한지 어두운 방 안이 환해지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허허, 요 녀석 봐라. 나를 보고 웃네? 최 노인의 굳은 얼굴이 순식간에 풀어졌습니다. 평생 자식 없이 말만 돌보며 살아온 최 노인의 메마른 가슴에 복동이의 미소가 꽂힌 것입니다. 뒤에서 구경하던 다른 머슴들도 웅성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그놈 참 똘망똘망하게 생겼네. 피부가 백옥일세. 양반집 자제보다 더 귀티가 나.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평생 무시만 당하고 살았던 행랑채 식구들. 그들에게 티 없이 맑은 복동이의 존재는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최 노인이 헛기침을 하며 덕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내 놈 심정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내 비록 힘은 없지만 이 아이 하나는 지켜주마. 어르신. 대신 조건이 있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우리 행랑채 식구 모두의 자식이다.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기막힌 공동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부 최 노인은 나무를 깎아 장난감을 만들었고 힘센 돌쇠는 아이를 목마 태워 놀아주었으며 침선비 할멈은 자투리 천을 모아 떼떼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김진사 댁 행랑채에는 비밀스러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뒤 김진사가 뒷짐을 지고 행랑채 마당을 순찰하다가 멈춰 섰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젖비린내 같은 게 나는데. 김진사의 날카로운 눈매가 덕칠의 방문을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지금 복동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진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덕칠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점순이 튀어나와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마님, 제가 속이 쓰려 미음을 좀 끓였습니다. 제 딴에는 쌀을 아낀다고 묵은 쌀을 썼더니 신내 같은 게 나는 모양입니다요. 용서해 주십시오. 김진사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미심쩍은 표정으로 점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머슴들이 배가 불렀구나. 밤중에 미음을 다 해먹고. 쯧쯧, 불조심이나 해라. 김진사가 뒷짐을 지고 사라지자 덕칠과 행랑채 식구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10년 감수했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그날 이후 행랑채 식구들의 복동이 숨기기 작전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복동이는 행랑채 식구들의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흘장난을 해도 얼굴에 귀티가 흘렀고 웃음소리는 옥굿을 굴러가는 듯 맑았습니다. 그런데 복동이는 자라면서 남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놀기보다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개미떼를 관찰하거나 하늘의 구름을 하염없이 쳐다보곤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머슴들이 떼약볕 아래서 보리타작을 하느라 비짓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루 밑 그늘에 앉아있던 5살 복동이가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곡식 걷어야 해요. 비가 와요. 덕칠이 땀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한 날씨였습니다. 허허, 우리 복동이가 더위를 먹었나 보구나. 이렇게 맑은데 비는 무슨 비냐. 최 노인도 껄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녀석도 참
날이 더우니 시원한 비 생각이 간절한 게지. 하지만 복동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덕칠의 바짓가랑이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니에요. 제비가 땅에 붙어 날고 개미들이 줄지어 둑으로 올라가요. 흙냄새도 비릿해요. 얼른 걷어야 해요, 아버지. 평소 때를 쓰는 법이 없는 아이가 울먹이며 보채자 덕칠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얘가 빈말할 애는 아닌데 여보게들 속는 셈치고 일단 걷어봄세. 머슴들이 투덜거리며 멍석을 말고 곡식을 곡간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우르릉 쾅.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시커먼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와 장대비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였습니다. 곡식을 그대로 두었으면 1년 농사를 망칠 뻔한 상황이었지요. 행랑채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머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 어린 것이 어찌 알았을까? 덕칠은 복동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두려움. 그것은 범상치 않은 아이를 둔 부모만이 느낄 수 있는 본능적인 불안감이었습니다. 복동이의 영특함은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행랑채 울타리는 호기심 많은 천재 소년에게 너무나 좁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복동이는 나비를 쫓아 금지된 구역인 사랑채 마당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김진사가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나비가 김진사의 갓 위에 앉자 복동이는 살금살금 다가가 갓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놈, 누구냐? 인기척에 눈을 뜬 김진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깜짝 놀란 복동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행랑채 사는 덕칠이 아들 복동이구만요. 덕칠이 아들. 덕칠이가 언제 장가를 갔다고 아들이 있단 말이냐? 김진사의 눈초리가 매서워졌습니다. 그때 마당을 쓸던 꺽쇠가 헐레벌떡 덕칠을 불러왔습니다. 덕칠은 사색이 되어 달려와 복동이를 감싸 안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아이를 제가 몰래 키웠습니다요. 김진사는 괘씸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당장이라도 멍석마리를 시킬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김진사의 시선이 복동이가 손에 쥐고 있던 나뭇가지에 머물렀습니다. 복동이가 주저앉은 흙바닥에는 나뭇가지로 쓴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키엔, 하늘 천. 김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살짜리, 그것도 천한 머슴의 자식이 글자를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이 글자를 썼느냐? 복동이는 겁먹은 눈으로 덕칠의 품에 파고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더냐? 아무도. 그냥 어깨 너머로. 김진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붓과 종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아는 글자를 써보거라. 복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잡는 법은 어설펐지만 종이 위로 그려지는 획은 힘이 있었습니다. 땅지, 거물현, 누르황. 김진사의 손자가 서당에서 몇 달을 배워도 못 되던 천자문의 앞머리를 이 아이는 줄줄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허허, 괴이하도다. 땅바닥을 기는 지렁이인 줄 알았더니 이무기가 숨어 있었구나. 김진사는 붓을 내려놓은 복동이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덕칠은 바들바들 떨며 처분만 기다렸습니다. 덕칠아. 예, 나으리. 내 손자 녀석이 글 공부를 지독히도 싫어해서 골치다. 이 아이를 내 손자의 글동무로 붙여야겠다. 오늘부터 서당에 딸려 보내라. 네, 서당이라니요? 내 아들이 신동인지 요물인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쫓겨나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덕칠은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칠은 김진사의 눈빛 속에 서린 서늘한 호기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쓸모 있는 도구를 발견한 주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복동이는 김진사의 손자 7살 철수의 책보를 메고 서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도련님 철수는 서당 가는 길 내내 투덜거렸습니다. 아, 놀고 싶은데 훈장님은 맨날 회초리질이야. 야, 복동아. 내가 나 대신 들어가서 맞으면 안 되냐? 도련님. 그래도 글을 배우셔야 훌륭한 선비가 되시지요. 시끄러. 머슴 주제의 훈계는. 철수는 복동이의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서당 마루 끝에 앉아 흘러나오는 글 읽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서당 안에서 훈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따라하거라. 공자왈, 하기 시습지면 부려겨로와. 철수와 학동들이 웅얼웅얼 따라 읽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훈장님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철수, 또 딴 생각이구나. 뜻을 풀이해 보거라. 예, 그게 학이 날개를 펴고 습지에서 논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무식한 놈, 나가서 회초리를 가져오너라. 철수가 울상을 지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루 끝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복동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동이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달싹였습니다. 배우고 익히면 기쁘다. 그 소리를 회초리를 들고 나오던 훈장이 듣고 말았습니다. 훈장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박생원이었습니다. 박생원은 매서운 눈으로 복동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놈, 방금 뭐라 했느냐? 복동이는 화들짝 놀라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 잘못했습니다요. 다시는 입뻥긋 안 하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방금 읊조린 것을 다시 말해보거라. 복동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공자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이했습니다. 박생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덕칠이 아들, 복동이라 하옵니다. 안으로 들어오거라. 그날 서당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양반 자제들은 멍하니 앉아있고 허름한 옷을 입은 머슴 아이가 훈장님 앞에서 맹자를 줄줄 읊는 풍경이 말이지요. 박생원은 무릎을 쳤습니다. 제주가 아깝도다. 하늘이 제주를 내릴 때는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더니. 박생원은 그날부터 복동이에게 몰래 책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는 밤마다 호롱불을 아껴가며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복동이의 지식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덕칠은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높이 나는 새는 사냥꾼의 표적이 되기 쉬운 법이니까요. 복동이가 7살이 되던 해, 덕칠은 냇가에서 복동이의 낡은 옷을 빨고 있었습니다. 문득 복동이를 처음 주워왔을 때 강보에 들어있던 옥패가 생각났습니다. 덕칠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옥패를 꺼내보았습니다. 붉은 글씨로 건자가 새겨진 옥패는 여전히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아이의 친부모는 누구일까? 왜 이런 귀한 물건을 두고 갔을까? 그때 탁발을 하러 온 늙은 스님이 덕칠의 곁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스님의 눈길이 덕칠의 손에 들린 옥패에 꽂혔습니다. 처사님, 잠시 그 물건 좀 볼 수 있겠소? 덕칠은 얼떨결에 옥패를 건넸습니다. 옥패를 받아 든 스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스님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났소? 아, 그게 주운 것입니다요. 산에서. 덕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스님은 덕칠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종친이나 멸문지화를 당한 고관대작의 집안에서 쓰던 물건이오. 특히 이 붉은색은 억울하게 죽은 원혼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지. 멸문지화라니요? 7년 전
김유년에 큰 사화가 있었지. 그때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은 충신들이 많았소. 혹시 이 물건의 주인 되는 아이가 살아있소? 덕칠은 심장이 쿵 내려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옥패를 돌려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숨기시오. 땅속 깊이 묻으시오. 빛을 보면 피를 부를 물건이오.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말이오. 스님이 떠난 뒤 덕칠은 옥패를 쥔 손에 땀이 흥건해졌습니다. 산에서 주워온 우리 복동이가 역적의 자식이라니. 덕칠은 그날 밤 뒷마당 감나무 아래 땅을 깊이 파고 옥패를 묻었습니다. 복동아, 부디 평범하게만 살아다오. 양반도 싫고 벼슬도 싫다. 그냥 내 아들로 오래오래만 살아다오. 덕칠의 기도는 간절했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요. 김진사 댁에 신동이 났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마을로, 그 다음에는 읍내 장터로, 급기야는 한양의 벼슬아치들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머슴의 자식인데 7살에 사서삼경을 뗀 아이가 있다더군. 생김새가 범상치 않고 눈빛이 형형한 것이 꼭 귀한 집 자식 같다던데 호사가들은 떡을 씹으며 쑥덕거렸습니다. 개 중에는 7년 전 사라진 역적의 핏줄을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 댁마을 어귀에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갓을 깊게 눌러쓰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들은 주막에 앉아 술을 마시며 마을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마을 김진사 댁에 그리 똑똑한 아이가 있다지. 아이고, 말도 마슈. 복동이 그 녀석? 천재여, 천재. 머슴 덕칠이가 산신령한테 빌어서 낳았다나 뭐라나. 사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진보다리 속에는 서슬퍼런 단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정의 권세가들이 보낸 사냥개, 추노꾼들이었습니다. 씨를 말려 후환을 없애려는 자들이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입니다. 덕칠은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내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살기. 그것은 7년 전 눈보라 치던 밤, 백사슴이 두려워하며 피하려던 그 기운과 같았습니다. 놈들이다. 놈들이 냄새를 맡았다. 덕칠은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수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덕칠이 헐레벌떡 행랑채로 돌아왔을 때 복동이는 마당 흙바닥에 막대기로 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꽃은 져도 향기는 남고 님은 가도 복동이의 글씨는 날로 명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덕칠은 달려가 발로 글씨를 뭉겨버렸습니다. 아부지? 복동이가 놀란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덕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복동이의 멱살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이놈, 내가 글 같은 거 쓰지 말라고 했지. 머슴 놈이 글 배워서 뭐에 쓰냐고. 아, 아버지, 왜 그러세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칭찬? 내가 미쳤었지.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당장 그 막대기 버려. 덕칠은 복동이의 손에서 나뭇가지를 빼서 부러뜨렸습니다. 그러고는 복동이의 뺨을 생전 처음으로 올려붙였습니다. 짝,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났다. 복동이는 고개가 돌아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뺨보다 마음이 더 아픈 표정이었습니다. 덕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끌어안고 미안하다 빌고 싶었지만 지금 모질게 하지 않으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넌 바보다. 글자 같은 건 까막눈이고 셈도 못하는 천치 바보야. 누가 물어보면 침이나 흘리고 해 웃어라. 알겠냐? 아버지. 크크. 대답 안 해. 넌 똥오줌도 못 가리는 바보란 말이다. 덕칠은 피눈물을 삼키며 소리쳤습니다.
점순이가 달려나와 덕칠을 말렸지만 덕칠은 점순이마저 밀쳐냈습니다. 당신도 똑바로 들어. 이 녀석이 똑똑한 척하면 우리가 다 죽어. 복동이는 영문도 모른 채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변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덕칠의 눈에는 이미 마을 어귀까지 들어온 사냥개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호랑이의 이빨이 목덜미를 노리고 있는 상황. 덕칠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들의 천재성을 덮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 못난 아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법이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기가 신동이 났다는 김진사 댁이냐? 마침내 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냥개 같은 눈빛을 한 산의 셋이 김진사 댁 마당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김진사가 마루로 나왔지만 그들은 관아의 패를 내보이며 거들먹거렸습니다. 역적의 잔당을 색출하러 왔소. 이 집에 7살 먹은 신동이 있다지? 당장 그 아이를 대령하시오. 김진사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때 덕칠이 마당 한 구석에서 소리쳤습니다. 헤헤헤, 아부지, 나 배고파. 밥 줘, 밥. 모두의 시선이 덕칠에게 쏠렸습니다. 덕칠의 옆에는 콧물을 질질 흘리고 옷고름은 다 풀어헤친 복동이가 멍한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꽃을 꽂고 한쪽 신발은 벗겨진 채였지요. 덕칠이 복동이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이 화상아, 손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해야지. 아이고, 나으리들 죄송합니다요. 제 아들놈인데 보시다시피 모자란 놈입니다. 추노꾼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자란 놈? 내 듣기론 천자문을 줄줄 꿰다던데 천자문이라니요? 제 이름 석자도 모르는 놈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리느라 한 소리 믿으셨습니까요? 우두머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복동이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허리춤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얘야, 이게 뭔지 아느냐? 이걸로 뭘 살 수 있지? 복동이는 엽전을 보고 희죽희죽 웃더니 갑자기 엽전을 입으로 가져가 깨물려 했습니다. 해, 쇠다. 맛있는 쇠다. 우두머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엽전을 뺏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에 있던 쇠죽통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진짜 바보라면 저 소여물통에 있는 걸 먹어보거라. 그것은 막 끓여낸 여물이 아니라 소가 먹다 남긴 찌꺼기와 소똥이 섞인 오물통이었습니다. 덕칠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자신을 때렸는지, 왜 바보라고 소리쳤는지 그 눈빛을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동이는 내 발로 기어가 소여물통에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그리고 오물을 한 움큼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우물우물. 해, 맛있다. 아부지, 이거 구수해. 그 모습을 본 추노꾼들은 헛구역질을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에이, 더러운 놈. 진짜 천치잖아? 퇴. 우두머리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김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런 바보를 두고 신동이라니 헛걸음만 했군. 그들이 대문을 박차고 나가자 복동이는 그제야 참았던 구역질을 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추르노꾼들이 마을을 완전히 벗어난 것을 확인한 뒤에야 덕칠은 복동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덕칠은 우물가로 복동이를 업고 뛰었습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복동이의 입안을 씻어내고 또 씻어냈습니다. 덕칠의 거친 손이 복동이의 입가를 닦아낼 때마다 덕칠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가 너를 지키려고 똥을 먹였구나. 으이구,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덕칠은 꺽꺽거리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오물을 삼키는 걸 지켜봐야 했던 아비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입안을 헹궈낸 복동이가 덕칠에 젖은 얼굴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저 하나도 안 써요. 진짜예요. 복동아, 아버지가 저 살리려고 그런 거 다 알아요. 저 진짜 바보처럼 잘했지요? 7살배기 아이의 의젓한 말에 덕칠은 복동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어.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너는 이 덕칠이의 아들이야. 그날 밤 행랑채 식구들은 아무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점순이도 울고 최노인도 곰방대만 태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복동이와 덕칠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단단한 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핏줄보다 더 진한 생명을 나눈 부자 간의 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시간 동안 복동이는 철저하게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동네 바보 칠푼이로 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흙투성이 옷을 입고 아이들이 돌을 던지면 해에 웃으며 도망 다녔습니다. 덕칠은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내색하지 않고 더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칠푼아, 일도 못하고 밤만 축내냐. 하지만 밤이 되면 복동이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복동이는 행랑채 뒷방의 비밀 벽장 속에 숨겨둔 책을 꺼냈습니다. 김진사가 몰래 넣어준 서책들이었습니다. 17이 된 복동이는 어느새 훤칠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흙투성이 얼굴을 씻어내면 드러나는 수려한 외모, 그리고 촛불 아래서 책을 읽을 때 뿜어져 나오는 형형한 눈빛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숨어 살아야 하는가? 복동이는 책을 읽으며 세상을 배웠고 옥패를 만지며 자신의 뿌리를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청춘을 바친 덕칠과 늙어가는 점순 어머니를 보며 그 의문을 가슴 깊이 묻었습니다. 점수는 이제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노파가 되었고 덕칠의 허리도 많이 굽었습니다. 복동이는 밤마다 잠든 덕칠의 다리를 주무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성공해서 아버지,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때까지만 참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일이 터졌습니다. 세례로 부임한 사또가 터무니없는 세금을 부과하며 백성들을 수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진사 댁도 예외는 아니어서 곳간을 다 털어도 세금을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걸 어찌한단 말이냐. 올해 흉년이 들어 남은 쌀도 없는데 세금을 못 내면 옥살이를 해야 한다니. 사랑채에서 김진사의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또는 마을의 다리를 새로 놓는다는 핑계로 집집마다 쌀 100가마니 값을 내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논리가 엉망인 억지였지만 힘없는 백성들이 대항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복동이는 붓을 들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또의 논리가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국법에 따르면 이 세금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명문장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얼굴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한밤중에 관아로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사또가 자는 방 문틈에 그 글을 끼워 넣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또는 문틈에 끼워진 글을 읽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글의 내용이 너무나 완벽하고 조정에 알려지면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쓸 자가 이 총구석에 있단 말이냐? 사또는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백성들의 형편을 헤아려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방이 붙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김진사는 그 방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또를 움직인 그 글이 누군가의 솜씨인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그날 밤 조용히 행랑채 뒷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책장 넘기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역시 낭중지출하더니 뚫고 나왔구나. 김진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머슴의 자식으로 썩힐 수는 없다고 말이지요. 다음 날 김진사는 덕칠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덕칠아, 복동이를 한양으로 보내라. 덕칠은 펄쩍 뛰었습니다.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양이라니요? 그 험한 곳에 가서 죽으란 말씀입니까? 언제까지 바보 흉내를 내며 살게 할 셈이냐? 이번에 나라에서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이 열린다. 복동이 실력이면 장원급제는 따놓은 당상이다. 하지만 놈들이 알면 세상이 바뀌었다. 10년 전 득세했던 간신들이 물러나고 지금 임금께서는 억울하게 희생된 인재들을 찾고 계신다. 지금이 기회다. 김진사는 덕칠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진정으로 아들을 위한다면 이제는 놓아주어야 하네. 용을 개천에 가둬두면 이무기밖에 더 되겠나? 덕칠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를 보내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덕칠은 복동이를 데리고 뒷산 묘소로 올라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산 아래를 내려다보던 덕칠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복동아, 예, 아버지, 한양 가거라. 복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싫어요. 아버지랑 어머니 모시고 여기서 살 거예요. 이놈아, 평생 남의 집 똥지게나 지면서 살 거냐? 내 놈 뱃속에 든 그 글들은 다 어쩌고. 덕칠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식해서 너한테 해줄 게 없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가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살아라. 덕칠은 뒤돌아서서 흐느꼈습니다. 복동이는 그런 아버지의 넓은 등판을 보며 이제는 자신이 떠나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점순 어머니는 밤새 정성껏 지은 무명 두루마기를 복동이에게 입히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서 밥 굶지 말고 아픈 데 없이 잘 지내야 한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점순과 행랑채 식구들의 배웅을 뒤로하고 덕칠은 마을 어귀 고개까지 복동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고갯마루에 다다르자 덕칠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쌈지를 꺼냈습니다. 자, 받아라. 그것은 덕칠이 평생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며 모은 전 재산인 엽전 꾸러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붉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처음 올 때 강보에 들어있던 거다. 복동이가 천을 풀자 아침 햇살을 받아 붉게 빛나는 옥패가 드러났습니다. 건지. 복동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건 스님 말씀으로는 귀한 집 물건이라더라. 혹시라도 내 친부모를 찾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니 잘 간직해라. 복동이는 옥패를 꽉 쥐고 바닥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는 덕칠이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낳아주신 분은 몰라도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은 아버지십니다. 어이구, 이놈아, 어서 가라. 해 떨어진다. 덕칠은 애써 복동이를 등 떠밀었습니다. 복동이가 고개를 넘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덕칠은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덕칠의 머리칼에는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양은 복동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냉혹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복동이를 보는 시선들은 차가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복동이는 주경야독하며 과거 시험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선비들이 과거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논충효론종샤어 충성과 효도에 대하여 논하라. 복동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효샤어. 그것은 책 속의 공자맹자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똥을 먹이면서까지 살리고자 했던 아버지 덕칠의 눈물, 밤새 바느질을 하던 어머니 점순의 거친 손, 그것이 바로 효의 근본이었습니다. 복동이는 거침없이 붓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충은 임금을 섬기는 것이나 그 근본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고, 효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나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을 수 있음을. 복동이의 글은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가슴을 울리는 진심과 파격적인 통찰로 채워졌습니다. 시험관들이 답안지를 걷어가고 채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과거의 총책임자 대제학 이 대감은 수많은 답안지를 넘기며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글들에 지쳐가던 차였습니다. 이 글은. 이 대감의 손이 멈췄습니다. 복동이의 답안지였습니다. 첫 문장부터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어디서 본 듯한 필체. 이 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필체는 17년 전 억울하게 죽은 내벗, 강 대감의 필체와 너무나 닮았구나. 이 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급히 답안지의 이름란을 확인했습니다. 강원도 산골, 김복동. 김복동이라. 당장 이 자를 내 앞으로 데려오라.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거세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의 붓끝이 한양의 하늘을 찌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제학 이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복동을 맞아들였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청년에게서 죽은 벗의 모습이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원도 산골에서 왔다고 했느냐? 부친의 함자는 어찌 되느냐? 복동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비는 김진사 댁머슴으로 이름은 덕칠이라 하옵니다. 머슴? 그럴 리가 없다. 내 글에서는 뼈대 있는 가문의 기품이 느껴진다. 솔직히 말해보거라. 너는 누구냐? 이 대감의 추궁에 복동은 잠시 망설이다 품속 깊이 간직해 온 물건을 꺼냈습니다. 붉은 천을 풀자 영롱한 빛을 내는 옥패가 드러났습니다. 제 아비가 저를 주워올 때 강보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아비는 이것이 제 뿌리를 찾을 단서라 하여 목숨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이 대감은 옥패를 받아들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옥패에 새겨진 건 자는 바로 17년 전 영무 누명을 쓰고 멸문당한 충신 강건 대감의 이름이었습니다. 아, 살아있었구나. 강 대감의 핏줄이 살아있었어. 이 대감은 복동을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내 아비는 역적이 아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이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복동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머슴의 아들, 바보 칠푼이로 살아야 했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자신을 살리기 위해 소똥까지 먹였던 아버지 덕칠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장원급제자의 정체가 옛 충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강건 대감의 신원을 복권하고 복동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대에게 소원이 있는가? 임금의 물음에 복동은 엎드려 청했습니다. 전하, 소신을 강원도 암행어사로 보내주시옵소서. 그곳에는 탐과 놀이의 횡포에 신음하는 백성들과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시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패를 하사했습니다. 가라. 가서 그대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내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복동은 비단 옷 대신 허름한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품에는 마패를 숨긴 채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금이환영이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급했습니다.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동이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분위기는 흉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악독한 사또가 부족한 세금을 메꾼다며 마을 사람들을 잡아들여 매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아 마당에는 형틀에 묶인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낯익은 등이 보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곤장을 맡고 있는 사람, 바로 덕칠이었습니다. 이놈, 내 아들이 한양 가서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죽은 게 분명하구나. 밀린 세금을 내 놈이 몸으로 때우거라. 으악, 나으리, 제 아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덕칠은 살이 터지는 고통 속에서도 복동이를 믿고 있었습니다. 군중 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복동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천둥 같은 고함과 함께 역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탐관오리는 포박을 받으라.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또와 이방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역졸들이 포위한 뒤였습니다. 복동은 갓을 벗어 던지고 마패를 높이 들어 올리며 당당히 관아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내 이놈,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사또는 벌벌 떨며 복동을 쳐다보았습니다. 낯이 익은 얼굴, 분명 동네 바보 칠푼이었는데 지금은 서슬퍼런 암행어사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내 놈은 칠푼이? 내 이름은 강복동이다. 국법을 어기고 내 아버지를 능멸한 죄. 내 놈의 목을 쳐도 시원치 않으나 국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겠다. 복동의 호령의 사또와 탐관오리들은 줄줄이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암행어사 나리 만세. 아이고, 저게 누구야? 덕칠이 아들 복동이 아니여?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복동은 죄인 처결을 뒤로하고 급히 형틀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덕칠이 피투성이가 된 채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복동이 덕칠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희미해져 가던 덕칠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복동이니? 정말 내 아들 복동이 맞니? 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덕칠의 거친 손이 복동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꿈이 아니구나. 칠푼이가 아니라 어사또가 되어왔구나. 덕칠은 씩 웃더니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덕칠이 눈을 뜬 것은 사흘 뒤 김진사 댁 안방에서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복동이와 점순이, 그리고 김진사였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요? 점순이 울먹이며 덕칠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칠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쑤셔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동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단 관복을 입은 복동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늠름했습니다. 덕칠은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어사 나으리. 제가 감히 누워 있었구만요. 신분의 벽. 덕칠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머슴이고 복동은 양반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것입니다. 이제는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도 아들이라 할 수도 없는 높은 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복동은 그런 덕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저 복동입니다. 아버지가 똥물까지 먹여 키운 아들 복동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이제 양반이시고. 아니요. 저는 강 대감의 아들이기 전에 김덕칠의 아들 김복동입니다. 낳아준 은혜가 하늘이라면 길러준 은혜는 땅입니다. 땅이 없으면 하늘이 어찌 존재하겠습니까?
복동은 덕칠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예전처럼 제 이름 불러주세요. 등짝도 때려주시고 욕도 해주세요. 저는 평생 아버지의 머슴이고 아들입니다. 그제야 덕칠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내 새끼. 장하다 내 새끼. 덕칠은 복동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양반과 천민, 암행어사와 머슴. 세상이 정해놓은 신분의 벽은 부자 간의 뜨거운 눈물 앞에서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방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진사도 행랑채 식구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후 김진사 댁에는 경사가 겹쳤습니다. 복동은 조정에 상소를 올려 덕칠과 점순을 면천시켰습니다. 평생 머슴으로 살았던 덕칠이 어엿한 양인이 된 것입니다. 복동은 한양으로 올라가 부모님을 모시려 했지만 덕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흙밟고 사는 게 편하다. 그리고 이곳에는 너를 처음 만난 추억이 있지 않으냐. 대신 복동은 고향 마을에 기와집을 한 채 지어드리고 틈만 나면 내려와 문안을 드렸습니다. 덕칠과 점수는 늦은 나이에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오손도손 행복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덕칠은 복동과 함께 뒷산에 올랐습니다. 20년 전 눈보라가 치던 그 바위 언덕이었습니다. 참 세월 빠르다. 핏덩이였던 내가 이리 훌륭하게 컸으니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두 사람이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숲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눈부시게 하얀 짐승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백사슴이었습니다. 백사슴은 20년 전보다 훨씬 늙었지만 그 신비로운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백사슴은 복동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잘 자라주어 고맙다고 인사하는 듯했습니다. 허허, 저 녀석도 내가 잘된 걸 보고 싶었나 보구나. 덕칠이 껄껄 웃었습니다. 복동은 백사슴이 사라진 곳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자신을 지켜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산, 아버지 덕칠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뜨거웠던 두 사람. 덕칠과 복동의 이야기는 지금도 강원도 산골 마을 전설이 되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전해주고 있답니다.